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선거권의 현장 정치 8월 3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좌파 진영은, 정치권의 좌파 진영은 과연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법을 하는 것인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계속 불려다니는데, 오늘만 해도 이재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재판 오랜만에 나갔죠. 코로나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한 4개 정도 재판을 그냥 또 패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이후에 첫 재판을 나갔고, 자, 이재명은 재판 또 받으러 갔고, 내일 조국이 검찰에 불러갑니다. 조국 내일 검찰 갑니다. 전주지검 문재인의 뇌물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죠. 이상직 이스타항공 설립자가 2억 플러스 알파를 도와주고, 문다혜 부부,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 부부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을 받았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하나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침에.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일단 조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이상직이 장관직을 요구를 했었다. 장관, 중기부 장관. 자, 어떻게 하면 장관직을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이 내일 전주지검에 출석을 하는데, 이재명 또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상 불러 모았죠. 뭐 조국 열성, 극성 지지층, 그리고 조국당 당원들이 내일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전주지검에. 전주지검 30일 내일 오전에 가는데, 조국 출석에 맞춰가지고 150명, 그리고 좌파단체가 전주지검 앞에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좀 떠들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경찰이 그래서 또 한 100명 정도 사람을, 경찰 병력을 또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참, 곧 2심 재판만,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구속될 인물인데, 지금 저렇게 또 다른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죠. 그래서 조국은 한 10월쯤에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석 감찰 무마 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면 위원직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고 다 날아가죠. 그리고 자기 발로 감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다음 대선 같은 거 못 나오죠. 선거 못 나오죠. 자, 그런데 감옥에서 본인은 그런 이야기 했죠. 무슨 체력 단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체력 단련하기 전에 검찰 수사받아야 됩니다. 감옥 가가지고도. 하나는 지금 내일 검찰에 가는 문재인 뇌물죄의 공범, 수사받고, 또 기소돼서 또 안에서 또 다른 재판 또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여기도 조국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감옥 가도 또 수사받고 또 기소되고 추가 기소되고 하면은 그걸 막느라고, 거기 대응하느라고 아마 감옥에서 바쁠 겁니다. 무슨 운동을 하고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있었던 이재명 재판 그 소식, 그리고 내일 있을 조국의 검찰 출석 소식을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말씀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면은 지면 심청 분석을 해드리고, 1부에서 2부에서, 그러니까 지면 심청 분석할 때 아시아투데이의 기사를 중심으로, 가장 최근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면 심청 분석을 하느라고 2부가 좀 부실하게 끝나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부실하다기보다 다 제가 준비했던 것을 말씀 못 드리는. 그래서 오늘 1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2부 이수 집중해보 시간에 제가 이 썸네일에서 오늘의 시청 포인트를 잡아놓은 것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장관직도 팔아넘겼나?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건물주, 그리고 현금 부자다.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민주당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434억 원 토해내야죠. 토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민주당 재산을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지면 신청 분석, 2부는 이슈 집중 해부가 있는데 우선 예고를 해드리면은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는 한동훈과의 만남 기다리는 이재명, 뭔가 검은 노림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낼 자금 여유 있을까? 또 하나는 문재인은 이상직에게 도대체 어떤 약점을 잡혔나?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제가 2조의 인물, 매주 금요일에 2조의 인물을 제 나름대로 꼽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번 주 2조의 인물 누굴까? 베스트 인물은 누구고 월스트 인물은 누굴까? 그 부분도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투데이 이 주요 기사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해드릴 기사, 오늘 오후에 속보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은 돈봉투 수수 민주당 허종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송영길이 뿌린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그 돈봉투 사건, 그때 20명이 300만 원씩 받았다 이랬는데 지금 먼저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고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소가 된 사람들 오늘 1심형이 나온 겁니다. 1심형이 나왔는데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3명 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누구냐? 오늘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인데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또 허종식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1심을 선고를 했는데 윤관석과 이성만은 전직 의원이죠. 이번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못 달았죠. 당연히 뭐 감옥 가고 그랬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으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아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자, 관심이 초점이 되는 것이 현역 의원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현역 다시 배지 단 사람이 이 허종식이 있는데 오늘 1심 중에서 허종식이 다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역 의원이죠. 허종식에게는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오늘 1심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 징역 3개월이 나왔습니다. 물론 1년 그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은 징역 3개월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면은 확정이 되면 배지가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 허종식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은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또 배지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여기 또 재선거를 보궐선거죠. 선거법이 아니니까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기소되지 않고 최근에 7명을 소환을 했죠. 소환을 했는데 소환 통보를 했는데 지금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이 또 배지를 다시 달은 사람입니다. 이 배지 단 사람들 또 출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강제로 좀 일반 국민하고는 완전히 너무 다르죠. 뭐 소환을 통보를 5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소환을 해야죠.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뭐 버티면은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 청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 민주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나 조국같이 이렇게 그 피고인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재판에 갈 때 막 지지자들 몰려가지고 막 구호 외치고 검찰에 가는데 다 죄지어서 재판 받으러 가고 그 검찰에 불려가는데 검찰 앞에 집회 신고해가지고 어싸어싸 막 하고 이게 지금 좌파의 현재 행태죠. 거기에 또 편성을 해서 이 검찰을 아예 무시를 하면서 소환 통보를 받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현역 의원 돈봉투 받은 6명이. 자, 거기다가 이재명 부부도 수원지검에서 소환 통보 받았죠.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로. 그것도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알기로 정말 우습게 알고 지금 검찰 조직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본인의 그 임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별다른 반응을 안 보입니다. 뭐 물론 퇴근길에 몇 마디 하기는 했지만은 이 김건희 그 디올 파우치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검찰 조직을 없애겠다. 그리고 검사들을 탄핵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정섭 그 검찰총 그 검사 그 탄핵안 그 헌재에서 기각됐죠. 그 말씀 잠시 후에 드릴 텐데, 그런 일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디올 파우치 사건 이 수사를 가지고 무슨 뭐 검찰청 외에 제3의 장소에서 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 직을 걸겠다는 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 그런 이제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인데 9월 15일 날 임기 끝나서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체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르는데 안 오고 국회의원이라고 당대표라고, 그 뭐 김혜경 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빨리 불러서 소환을 하고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든 이 임기만 마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정섭 대종고검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재가 전원일치로 9명 전원일처 9대0 기각을 해버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권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입니다.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야 이재명 방탄 탄핵 남발 국민 자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종고검검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 9명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민주당이 이렇게 그 탄핵 발의한 거는 말도 안 돼. 그리고 탄핵 그 기각 사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지만은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탄핵 사유가 허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사유를 제출한 것이 허접하다는 이야기를 좀 법률 용어로 좀 표현을 해놨죠. 어쨌든 허접한 것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에서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헌재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탄핵안 철회하라. 지금 또 4명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해놨죠. 아시다시피 그 천안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뭐 범죄 경력 무단 조회 이런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정섭 대종고검 검사를 탄핵을 했는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정섭의 그러니까 헌재는 이정섭의 의혹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민주당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1탄입니다. 1탄. 2탄은 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3탄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제가 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느냐고 하면은 민주당이 탄핵 전에 자리를 바꿔버렸죠. 아니면 퇴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는 방통위원장, 전직 방통위원장 두 사람, 이동관, 김홍일은 아예 탄핵을 못했습니다. 현직이 없으니까는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오프크 나가버렸죠. 그래서 그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작업을 해놔서 MBC 정상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놔서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거를 처리를 하고 지금 탄핵도 의결돼가지고 직무정지돼 있죠. 그 사이에 또 MBC 다 정상화 해놨는데 또 이상한 법원이 나와서 MBC 이사진 무슨 뭐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고 해서 좀 늦어지긴 늦어지지만 어쨌든 MBC 정상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자, 왜 이 이정섭 대종고검 검사가 닭
어떤 식으로 탄핵을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정섭이 올해 작년에 수원지검의 차장검사로 있었습니다.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총지휘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크게 세 개죠. 대북송금 사건. 제가 말씀드리죠. 대북송금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다. 이재명 북한 가려고. 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를 했고, 수원지검 차장검사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쪼개기 후원금이요. 김성태가 이재명 쪽에 쌍방울 임원들 동원해서 후원금 한도가 있으니까 쪼개기로 후원금 몰아준 거죠. 그 이유, 그거 수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큰 사건 세 개를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특별수사팀장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정섭이 막 그 수사를 지휘로 하고 지금 대북 송금이나 이런 게 또 해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대북 송금 가지고는 그때 구속영장을 다시 쳐야 된다는 이야기 저도 말씀드렸죠. 계속 대북 송금 사건 한번 기각됐으니까는,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했으니까는, 그렇게 사법위기에 몰리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김의겸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의겸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지금 허접한, 헌재가 허접한 내용으로 파악을 했죠. 그 허접한 것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탄핵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 발의를 한 이유는 일단 탄핵을 통과를 하면, 일단 발의했고 통과를 하면은 이 직무가 정지되죠. 그럼 이재명 수사지휘를 못하죠. 그걸 하려고 딱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하려고 날짜를 잡고 있는데, 법무부가 뻔히 속셈을 알죠. 이재명의 속셈. 그래서 이 이정섭 검사를 빼버렸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땅땅 처리가 됐으면은 인사이동도 못하죠.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땅땅 두드리기 전이니까 이정섭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고, 그 수원지검 2차장 수사 지휘하는 자리에는 다른 검사를 직무 대행을 시켜서 계속 수사를 하도록 했죠. 그러니 일단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가 되어버린 꼴이 되는 거죠. 달아나버렸으니까 대전고검으로. 지붕 위로 닭이 올라가듯이. 자, 그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도 이거 그렇다고 자기들이 이재명 수사한다고 탄핵한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무슨 비리가 있어서 탄핵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도 그대로 탄핵을 처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 이정섭이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됐고, 오늘 어제 헌재의 결정 판정으로 이제 다시 직무로 복귀하는데 대전고검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면 이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를 직무 정지시키려고 탄핵을 했을 때는 그 직무를 이재명을 수사 지휘하는 수원지검 차장검사 직무를 정지하려고 탄핵을 추진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전고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엉뚱한 대전고검에서 검사 한 명 그냥 직무를 정지시켜버린 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이거 외에 또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3명을 포함해서 4명의 현역 검사를 또 탄핵 발의를 해놨죠. 탄핵 발의를 해놓고 한 명씩 불러서 망신 주겠다고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처음에 김영철 검사 했지만은 전부 다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 검사 한 명 불러다 놓고 이 청문회를 하는 그런 꼴불견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4명의 검사도 이제 탄핵은 발의를 한 상태고,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재명은 자기 수사한 사람, 그리고 계속 수사하는 사람, 그 강백승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지청 차장으로 가서 정자동 사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장동 수사도 했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검사들을 직무 정지시키려고 이제 탄핵을 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 한번 통과시켰던, 9개월 전에 통과시켰던 그 검사가 다시 살아 돌아왔죠. 헌재 결정으로. 이거 뭐 허접한 걸로 탄핵을 이렇게 소추를 통과시켜서, 그리고 땅땅 두드려서 다시 원상복구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4명의 검사, 4명의 검사도 당연히 더 허접합니다. 이 검사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영철 검사가 과거에 다른 울산청에 근무할 때 뭐 낮에 술을 마셔가지고 무슨 뭐 배변을 뭐 묻혔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탄핵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성윤이 지금 검사 출신이고 지금 그 국회의원 돼 있는 이성윤이 그거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울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아니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성윤 그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탄핵을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가만수임으로 통과시킨다 해도 헌재에서는 당연히 더 허접하니까 이정섭 때보다. 그러면 다 기각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또 탄핵을 통과시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정당입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검사들 탄핵을 하는, 그래서 그게 헌재에서 차단이 된 그 첫 사례가 어제 이정섭 검사에 대한 9대0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5일 되면은 검찰총장이 바뀌죠. 바뀌면은 이 이정섭 검사가 워낙 수사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검사 인사에서 되돌아갈 수도 있죠. 이정섭 검사는 수사 열심히 하다가 저 지방의 대전으로 그냥 인사이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무죄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수사 일선으로 보내야죠. 고검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한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데죠. 그러니까 고검 검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수사를 하고 있던 걸로 다시 보내면은, 이재명은 이정섭이 하던 것 중에서 대북 송금은 지금 이 재판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시작이 됐고, 나머지 쪼개기 후원금, 이정섭이 수사 지휘하던,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이것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9개월 전에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래서 그 이정섭이 다시 돌아가면은 그 본인이 노하우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도 하고,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겠죠. 대북송금이 이재명이 그게 신진호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 계속 그 서울로 옮겨달라고, 재판을 옮겨달라고 막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지금 들어갔어도 공소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정섭이 복귀를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재명에게는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설상가상이다. 물론 본인이 다 업보죠. 업보. 무려 7개 사건의 11개 혐의, 4개의 재판. 그 4개의 재판 중에 하나 오늘 갔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지명 심층분석 마지막 소개해드릴 계십니다. 이재명 갔습니다. 또 이재명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첫 재판 출석. 이번에는 위례 관련 정인신문 참 많습니다. 이게 위례 신도시는 지금 4개의 사건이 묵혀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성남FC 원금 의혹. 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영 부장판사가 이 4개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위례 관련 정인신문이 있었다. 본인도 아마 헷갈릴 겁니다. 오늘은 재판에 가긴 가는데 오늘 뭐 하는 차례지? 대장동인가 백현동인가? 오늘은 위례였네. 위례에서 무슨 신문 하지? 아, 정인신문. 본인도 지금 헷갈릴 겁니다. 이게 제대로 그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첫 출석.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자기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재판은 지난 27일에 예정됐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그때 22일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 입원, 우선 그 코로나로 입원을 하면서 4개의 재판을 받지 않고 그런 재판 또 미루기를 시도를 하다가 이제 또 다시 재판이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오늘 시청 포인트로 꼽은 내용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지명 신청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멘트 보내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를 위한 특별 1+1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살균, 항균 효과에 뛰어난 99.9% 그래핀 베개, 100% 국내산, 믿고 쓸 수가 있겠죠.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고 원적외선을 발산해서 우리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들, 또 어깨 걸리고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께 아시아투데이 TV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분들을 위한 추석 특별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010-4487-0949로 문의를 하시면 그 문의하시면 또 추가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코너 이슈 집중해봅니다. 첫 번째 집중적으로 해볼 이슈는 한동훈과의 만남 기다리는 이재명, 검은 노림수 있다. 자, 뭐냐? 윤석열, 한동훈, 이간질, 기회로 이재명은 간주를 하고 있다. 오늘 한동훈, 이재명이 1일 날, 이번 일요일이죠. 1일 회담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진행한다. 한동훈, 이재명 순으로 7분씩 모두 발언한다. 그리고 비공개 대화한다. 처음에는 TV 생중계 요구를 했죠. 근데 한동훈이 그것도 접고, 일단 보통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자, 위험한 게 어디냐면은, 공식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이런 건데, 자,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양쪽이 실무회담에서 최해병 특검, 그리고 의료 대란 해결 등도 충분히 논의한다.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이 한동훈이 노련하고 엄흉한 이재명에게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말려들고 있다. 검은 노림수가 있는데 왜 말려들고 있는가를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죠. 왜 이것이 말려드는 것인가. 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재명은 처음에 한동훈과의 대표 회담이 목적이 아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목적이었죠. 본인은 영수회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전에도 본인 사법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영수회담 하자. 총선 전에 8번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했는데 그때 난장판을 만들었죠. A4용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쫙 읽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자기가 다시 당대표 됐다고, 그 전에 영수회담 하자고 했습니다. 영수회담 하자고 하니까 용산에서, 이제 안 해. 1대1은 안 해. 꼭 그 민생 문제를 하고 싶으면은, 3명이서 같이 하자. 대통령이 주재하고 여야 대표 같이 만나고. 자, 3명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목표가 딱 하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조건 1대1 회담하는 장면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10월 달에 1심이 2개가 나오고 막 사법 위기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가 지금 정상적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막 과시하고 법원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야, 한동훈하고 다 모여서 해야 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재명이 깨를 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1대1 회담을 2번 하자. 이 제안을 한 거죠. 자기가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도 하고 한동훈과 대표회담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재명이 총선 때도 계속 본인 한동훈은 1대1 대결을 피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막 공격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본인도 한동훈도 좀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재명이 회담하자는 거는 응했습니다. 응해서 생중계를 하자 했는 그걸 또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생중계 안 해도 돼 하고 계속 응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재명은 한동훈을 징검다리로 삼은 거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징검다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로 삼아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소위 영수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다는 거죠. 어제 국정브리핑 일문일답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안 한다고 한 겁니다. 그거는. 이게 최근에 국회 상황이 참 처음 보는 희한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죠.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은 뭐 특검, 탄핵 막 이렇게 국회 상황이 정말 처음 보는 상황인데 영수회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이 된다면 10번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차피 그 이재명의 사법 위기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 이재명 쪽에서 한동훈과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생중계 가지고 이제 핑계를 댔죠. 생중계로 핑계를 대니까는 한동훈이 생중계 그거 안 해도 돼. 그래도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재명의 신복들이 측근들이 나서가지고 막 한동훈을 깎아내렸습니다. 한동훈은 권한도 없어. 그 한동훈은 반바지 대표야. 반바지 대표. 모든 기업에서 바지 사장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실권은 다 용산에 있고 한동훈은 권한도 없어. 근데 무슨 대표회담이야.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대표.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안 하려고 깨려고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실무회담이 중지가 됐다가 원래 지난번 8.15 때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안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급진전됩니다. 이재명 쪽에서 하자고 다시 놓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이거 진짜 노림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제가 최상병 특검하고 의료 대란 해결 문제도 충분히 논의한다. 이거는 덫입니다. 함정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이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외압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사 잘 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내놨죠.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본인이 판단하면은 본인이 최상병 특검하자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 잘하고 있더라. 진짜 공수처가 수사 막 하고 있죠.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의 휴대전화, 대통령의 개인 전화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 수사 잘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하는 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특검이 필요 없다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한 특검 문제를 가지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를 한다? 이건 저는 영린을 건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것을 마치 어제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용산이 발끈하죠, 당연히. 그럼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재명이 노리고 회담을 하자.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막 신복도 시켜서 조롱을 하고
뭐 하다가 이거 하면은 그래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가뜩이나 지금 뭐 충돌설 갈등설이 있는데 확실히 내가 불을 지를 수가 있겠네. 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어제 넣자. 또 하나 최상병 특검하고 이 의료 대란 해결 이 문제도 지금 완전히 만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의대 정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마무리됐다. 지금 이제 각 그 학년도별로 뭐 이렇게 정원 규모 다 정해놓고 좀 마무리됐다. 그리고 정원을 한다는 것은 변함없고 정원은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부수적인 문제지 그것 때문에 의료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 정원 문제는 딱 마무리됐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른 부수 파행되는 문제들을 푼다. 이 기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의료 대란 문제는 의료 정원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는 마무리됐다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제안을 내놨죠. 내후년 그 학생 증가부는 보류하자. 그 대안으로 내놨는데 용산에서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바로 어제 의료 정원 문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무리됐다.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그 어제에 포함을 시키는 식의 그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제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다시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로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의사 파업이나 진로 그 현장의 뭐 응급실 문제 이런 것은 그래서 파생된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지만은 파생된 문제니까 그것을 따로 푸는 거고 이건 끝났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가 하면은 그 영린 건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걸 노려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이 그런 그 제안을 하니까는 내후년 정원 동결 문제 제안을 하니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또 거들었죠. 그러니 한동훈을 이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벌려놓는 그런 지금 이간책을 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제 안 들어갔어도 이재명이 이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슈를 만들 거고 한동훈도 뭐 반발하고 있어. 그리고 비공개 회담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막 브리핑을 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어제 안에 지금 집어넣을 태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둘이 마주 앉는 자체가 이재명과 한동훈이 마주 앉는 자체가 윤석열 한동훈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의료 대란 해결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은 공식 의제로 정하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이해식 이재명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이 공식 의제로 가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민감한 사안 두 개. 모든 사안에 대화가 열려 있을 거여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당이 이제 합의를 안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때 가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회담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과 만남 이재명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검은 노림수가 있다. 윤석열 한동훈 이간질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자, 그 설명을 드린 건데 한동훈 본인이 뭐 방어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 받아들였겠죠. 자, 어떻게 방어하는지 9월 1일 날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게 이재명의 노련한 이재명이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청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전해드릴 오늘의 시청 포인트.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낼 자금 여유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주당 당사 가격 여의도에 있습니다. 10층짜리. 그 자기들 겁니다. 현금 보유액은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434억 원이 뭐냐면 이재명이 1심 공직선거법 1심에서 1심이 10월 달에 나오는데 거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는 게 지금 거의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은 다 날아가죠. 대표직,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다음 대선도 못 나오고 하는데 당에서는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국고에서 보조받은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민주당이 434억 원 정도 토해내면은 민주당이 재정 파산이 날 텐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당사가 한 400억 원 정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사가 전 재산이니까는 그거 팔아버리면은 민주당 재정 파산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재정 파산 안 납니다. 지금 파악된 바로는 재정 파산이 안 납니다. 오히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다 쓰든가 아니면 당사를 팔든가. 그래서 제가 434억 원에 주목을 하는 건데, 우선 434억 원을 왜 토해내야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죠. 공직선거법 제265조 2의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 이재명은 당선되지 아니했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그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선거 비용 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을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될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뽑았고, 대통령 후보로 뽑았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선거운동도 다 했죠. 그것이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죄죠. 거짓말은 이재명이 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다 벌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 거짓말한 게 고 김문기 씨 몰랐다.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그거 박근혜 국토부 압력이었다. 그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확정 판결이 되면, 그 거짓말이었어. 확정 판결이 되면은 민주당이 돈을 토해내야 되는데, 민주당은 대선 당시에 대선 후보 기탁금 있죠. 기탁금 3억 원. 우리 300원 썼어. 기탁금. 그리고 선거 비용은 431억 원 썼어. 이렇게 해서 434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선관위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434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기들이 대선 때 썼다고. 대선 때 쓴 선거 비용은 전체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100% 다 보전을 받죠. 비용 다 보전받습니다. 10%면 10% 득표면은 50% 보전받고. 그래서 434억 원을 가져다가 썼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을 나면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죠. 그러면 민주당 재산은 얼마일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7월 달에 중앙선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은 2024년 올해입니다. 5월의 정당 회계 보고 자료, 5월달 정당 회계 보고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알부자였다.
자, 물론 여기서 민주당만 분석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니까 민주당 재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장부상 192억 5천만 원, 192억 5천만 원으로 기록된 10층 건물의 소유주다. 자, 192억 5천만 원인데 10층 건물인데 이거는 2016년 9월 실거래가 벌써 8년 전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때 이 193억 원에 샀을 때 당사의 당시 공시지가가 40억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93억 원이다. 배 이상이 뛰었죠.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민주당 그 당사 건물의 현재 시가는 450억 원입니다. 450억 원. 민주당 당사 시가 450억 원. 그리고 거기 막 세도 주고 해가지고 임대료 수입도 2,300만 원씩 막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건물 450억 원. 그리고 현금 자산이 예금을 포함해서 401억 원. 401억 원. 자, 450억 원, 401억 원.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 시세로, 그 건물을 시세로 하면은 건물이 450억 원, 이 현금 보유가 40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건물이 450억 원이니까 건물 팔면은 충당이 되죠.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안 팔고 가지고 있으려면은 현금이 401억 원 있으니까. 그리고 저 대출이 제로입니다. 은행 차입금 제로입니다. 이 건물. 그전에는 은행 차입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갚았습니다. 전부 국고 보조 받고 기타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타금이 아니고 선거 보전 받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도 받는데 그 국고 보조를 받는 걸로 선거를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선거에 치른다고 그 돈을 또 보전을 받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구조예요. 이 정당에 대한 지원이.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놨죠. 어쨌든 이 현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건물을 팔든지 아니면은 현금을 다 쓰든지 하면은 434억 원은 충분히 토해낼 수 있다.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의 새로 된 최고위원들 이현주나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이 1심 재판을 앞둔 그 판사들을 막 협박을 하고 있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봐주기 판결 안 하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막 협박을 하면서 당사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치평론가들도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434억 원 토해내야 되면은 당이 파산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 판사들에게도 판사도 그렇죠. 이 재판을 지금 선거법을 하고 있는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좌파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죠. 가뜩이나 성향도 그런 데다가 내가 판결을 100만 원 이상으로 때리면은 민주당이 재정적으로 파산된다. 그러면 그래도 제1야당 정통 좌파 정당인데 내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이 재정 파산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자,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재정 파산 안 납니다. 그 많은 재산, 건물주, 그리고 현금 부자, 그 많은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이지. 그리고 앞으로 또 정당 보조금 받고, 이 선거 비용 보존 받고, 다 하면은 또 금방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임대 사무실을 전전을 했다. 당시 재산은 52억 원이었다. 그런데 13년 후 최근에 장부상 192억 5천만 원짜리 건물, 실제는 450억짜리 건물.
그러면 그 다음에 예금 포함해서 현금 401억 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1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절반으로 돼도 계속 그 민주당은 건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1심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면은 알거지가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재판을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철저히 하는 것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시청 포인트, 첫 번째 한동훈과 만남 기다리는 이재명, 검은 노림수 있다. 자, 두 번째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낼 자금 여유 있을까?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청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문재인은 이상직에게 도대체 어떤 약점을 잡혔을까? 어떤 약점을 잡혔을까? 이상직은 애초에 중진공 이사장 아닌 중기부 장관 자리를 요구를 했었다. 저 사진 문재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직이죠. 국회의원도 지내고 중진공 이사장 그리고 이스타 항공 창업자고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 문재인 딸 문다혜 씨 부부가 대통령 재임 중에 갑자기 태국으로 지금은 이혼한 남편 서창호 씨와 이주를 했을 때 많은 지원을 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았던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오늘 아침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제목은 문재인 정부 부적격 보고에도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이 앉혔다. 그래서 검찰이 임명을 밀어붙인 정황을 포착을 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전주지검의 조국이 가는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은 저번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이 됐었죠.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왔고 내일 조국이 소환돼서 가죠. 이게 뭐냐 하면은 당시 청와대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고 거기에 인사를 추천을 한 인사수석이 참석을 합니다. 그 인사위원회에. 그리고 인사검증을 한 민정수석이 참석을 하죠. 또 총무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간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리는데 자, 인사수석을 했던 조현옥은 이미 소환을 했죠. 그리고 그 회를 주재한 임종석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증을 한 이제 조국을 소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이 수석으로 있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은 이상직 후보자에 대해서 중진공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상직을 검증해 보니까는 부적격이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 그래서 그냥 올렸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도 임명됐더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술을. 자, 그래서 그렇다면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부적격 판정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상직이 오래전에 2002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격 해서 올렸는데 그냥 이게 통과가 돼서 중진공 이사장이 됐더라. 자,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중진공 이사장이 앉혀가지고 문다혜 씨 이렇게 봐주기로 다 이제 서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사 라인들 다 불러서 수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상직이 처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달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못 줬다. 왜 못 줬느냐? 문재인이 왜 못 줬느냐?
자, 장관으로 하면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되죠.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실무자들이 부적격이라고 이야기했던 주가 조작, 사법 처리, 전과,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죠. 그러면은 불리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되는 중진공, 중소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의 이사장 자리를 준 거죠. 장관을 주면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공천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니 장관 자리를 달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문재인 쪽에 해줬을까? 단순히 지금 2억 원 플러스 알파? 장관 자리를 2억 원에 산다? 아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2억 원 플러스 알파뿐이 아니고, 지금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은 문재인 재임 시절에 그때 이스타항공, 이상적인 소유주인 이스타항공의 황금 노선, 싱가포르 같은데 이런데 수요가 많은 황금 노선을 줬다. 이런 쪽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많은 특혜를 몰아주고 또 그 중진공 이사장도 주고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이상적은 장관 줘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그게 과연 2억 원 플러스 알파와 맞박혔을까? 그래서 좀 더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장관 자리, 뭐 장관이 안 되고 중진공 이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매간 매직이다. 지금 문재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뇌물을 제3자 뇌물죄죠. 그러니까는 서창호 씨를 옛사위 서창호 씨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도록 하고 여기서는 자리를 줬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뇌물죄가 규모가 더 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장관 자리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자,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일단 지목을 해두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슈 집중 회부 이 세 가지 큰 그 줄기를 가진 내용을 다뤄봤고, 매주 금요일에는 제가 2주의 임무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소개를 드리는 코너가 마지막에 있죠. 자, 오늘 2주의 인물 중에서 베스트 인물은, 제가 꼽은 베스트 인물은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몇 차례 소개 드리는데, 대북송금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고, 김성태 3년 6개월,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을 시작을 했죠. 이재명은 모든 재판에서 시간 끌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코로나 걸려서 안 나가고, 뭐 국회 간다고 안 나가고, 단체 간다고 안 나가고, 계속 그렇게 했죠. 뭐 피습당했을 때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나가고.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도 신진우 부장판사에게도 재판을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재판부를 옮겨달라고도 한번 했었고, 서울로. 근데 그건 기각됐죠. 이게 그제 그 공판 준비기일에 열렸습니다. 첫 재판이죠. 물론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니까 안 나왔고 변호인들이 나왔는데, 변호인들도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하던 행태대로.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재판 기록을 다 복사하지 못했다. 등사라고 하죠. 복사하지 못했다.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다 복사하려면. 이게 너무 많다. A4 용지 4만 쪽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다. 그러니 이거 다 하고 나서 재판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른 재판부 같으면은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기소된 지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그 복사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죠.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 말의 뉘앙스는 모르겠지만은 뭐 신진호 부장판사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거 다 복사해서 숙지하고 나서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인들에게 그냥 복사하고 재판 진행하고 동시에 나가자. 다음 공판 기일에 뭘 이야기할지는 내가 알려줄 테니까는 그거 먼저 복사하고 쭉 같이 나가자. 그래서 재판 지연서를 그냥 깨버렸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재판도 기대가 된다. 속전속결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를 꼽았고, 월스트는 이름 생소합니다. 저도 생소한데 조국당의 수석 대변인에 김보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보협이 최근에 이 논평을 하나 냈는데,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5년을 했습니다. 이걸 정말 수많은 논평을 봤는데 이 논평은 역대 최악의 논평입니다. 최악, 최저질, 가장 수준 낮은 논평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월스트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김보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 진행 중인데 논평을 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형적인 전파 낭비다. 진행 중인데 참담하다.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자랑만 늘어놓는다. 이런 논평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근데 정말 길을 열심히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한남동 간제 사우나룸도 숙취 해소용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 명하고 있다.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이게 대변인 논평,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논평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한 논평이 차라리 술이나 드시라, 아무 일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자질 의심도 안 됩니다.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역대 최악의 대변인들 중에서 나온 거,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게 역대 최악의 논평이었다. 그래서 이주의 월스트 이렇게 제가 꼽았습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 이 김보협 무슨 술 이야기를 많이 했던데 일일이 뭐 설명드리기도 제가 민망합니다. 이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논평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그것이 조국당의 수준입니다. 조국당 전체의 수준입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송국근의 현장 정치 시청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 편안히 보내시고 주말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